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축사에서 독립운동 정신에 기반한 자유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 협력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는데 먼저 윤 대통령의 경축사, 이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발언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혀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경향이 없다고 봅니다. 메시지 자체를 전체를 보면요, 이건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경축사 8.15 경축사 메시지에 있어서 한일 관계라든가 전통적인 그런 어떤 정세에 기반하지 않고 이 자유주의 연대와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좀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그랬고 후보 시절도 그랬고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줄곧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고, 국가의 정체성이 없으면 그만큼 안보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과 안보를 장담할 수 없다. 생명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가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공화국, 이거는 별다른 뜻이 아니고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뜻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권력의 기초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그 권력 기반 자체는 여기에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 그 자체는 민주공화국을 바치는 권력의 기초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제적 의미로서 정치를 기능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말은 굳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아주 국가의 정체성에 입각한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속담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더위 먹은 소가 달 보고 헐떡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낮에 달 보고 아주 더웠는데 저녁에 때는 달도 태양인 줄 알고 더위를 먹더라라는 걸 우리 속담이 있는데, 이것이 야권, 즉 민주당이라든가 일부 좌파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서 이게 발끈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정치적으로 논의를 하다 그러면은 이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분을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는 게 먼저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갈등과 대립에 몰고 나간다. 이 자체는 오히려 그 더위 모소가 달보고 헐떡인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밖에는 설득할 길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상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경축사 중에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고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또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배종호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도 매우 부적절했고요. 어휘도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8.15 광복절 경축사인지 아니면 6.25 전쟁 기념사인지 좀 헷갈릴 정도였고요. 실제로 이러한 반응이요, 야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경축사였다라는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8.15 광복절 경축사 역대 대통령들 보면요, 세 가지 부분이 꼭 들어갑니다. 첫째는 이제 국민 통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북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는 대일 메시지거든요.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내부적인 갈등을 짚고 우리가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메시지를 보면은 정반대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이전에 이제 반국가 세력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공산 전체주의 맹종까지 붙어가지고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야권, 시민단체, 언론까지 싸잡아서 반국가 세력, 심지어는 이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갈라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일 메시지와 관련해서 안보 그리고 군사 차원에서 협력적 파트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통상 이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직시 문제, 과거사 반성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통렬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제 현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절한 광복절 경축사였느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대북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역시 한반도 평화, 공존 그리고 통일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딱 한 줄이 나왔는데요. 담대한 구상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라든지 또는 뭐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어휘가. 그런데 여기서 과연 문제 제기하는 이 세력들이 어떤 공작이 있었는가라는 그런 반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고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반국가 세력들이 민주주의 운동가나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서 허위선동이나 공작을 일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대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이것이 야당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 야권을 지칭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당에서 그렇게 지겹게 짐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메시지는 매우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를 해야 되고 그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이상 가는 헌법적 가치가 있을까요? 그 헌법적 가치에 순응하고 그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그 헌법적 가치에서 헌법주의자로 이야기할 만큼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늘상 주장해왔고 여기서 강조해왔던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을 어떤 정치적 실익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일부 야당에서는 소위 말해서 집도끼를 끌어모으기 위한 총선의 대비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그건 잘못된 얘기죠. 왜냐 그러면은 정치적 실익을 보고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면은 이건 실패죠.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으려면은 중도적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을 더욱더 결속시킬 수 있는 극우적 메시지라든가 그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해서 중도적 메시지가 이쪽으로 돌아오겠느냐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중도 확장이 안 되는 것인데 총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총선 도움이 안 되고 정치 실익을 안 받다 그러면은 이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 즉 철학과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뭐 말씀하셨다시피 일본과의 관계, 저는 뭐 토론을 합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는 정파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8.15 경축 메시지가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메시지에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한일 관계가 언급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보고 이 메시지가 이야기하는 바가 뭐며 이 메시지가 나간 후에 앞으로 한일 관계, 경제, 문화, 사회, 안보 등등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것부터 짚어보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의 8.15 경축사 메시지를 돌이켜 본다면은 실제로 정서적 기반, 즉 민주적 기반이 한 그런 어떤 메시지가 상당히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메시지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대폭적인 전향적인 메시지를 또 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실용적 관계의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정서적 관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한일 관계 외교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이번 8.15 경축사 메시지가 작동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또 들여다보면은 저도 뭐 지켜봤습니다만 여기에 일본과 어떤 정서적 합치를 한다. 일본과 문화를 교류한다. 일본과 우리가 동등하는 어떤 정서적 감정을 교류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실용적 기반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교류를 한다는 그런 표현이지 여기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든가 전혀 그러한 얘기는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맹공을 하고 공유할 가치가 뭐냐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정치적으로 이것을 쟁점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헌법적 가치를 얘기를 했는데요. 헌법적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 통합이겠고요. 세 번째로는 한반도, 남북 평화, 공존, 통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8.15 경축사를 보면은 사실상 반통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북한과 적대적 대결을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헌법적 가치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국민들 상당수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야당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야당으로 짐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 메시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이제 지난해 10월 국민의당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자리에서 나왔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반국가 세력들과는 협치를 할 수 없다. 이 메시지는 분명하게 야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당이 협치해야 될 대상은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협치의 대상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종전선언을 노래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또 뭐냐?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 정권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것이 분명하고요. 이번에 또 8.15 경축사에서는 공산주의 전체 세력, 또 반국가 세력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했는데 이게 야당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은 강변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적대적 냉전 질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에 적대적 냉전에 사고 그런 언어를 던지니까 그리고 또 이런 메시지가 뭡니까? 과거 우리가 불행한 시절에 겪었던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집권자들이 이 문제제기 세력, 또 야당 세력을 향해서 공산주의 세력으로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되고요. 오히려 작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전략인가 보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있지만 크게는 아예 이런 국정 철학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통치 철학의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뭐 그 부분에 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야당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야당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어떤 정답은 누구나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2022년 원외 당협 협의회에서 오찬 자리에서 이 비공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때 발언하셨는데 한 대목만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을 해야 된다. 이것이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 국가의 문제죠.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 국민 주권에 대한 원칙 자체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기반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즉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데서 권력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가 열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야당이 여기에 동조하지 못할 이유가 과연 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북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냉전 체제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를 규정했다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뭐냐 그러면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오른쪽도 포함이 되고 왼쪽도 포함이 되고 짧은 것도 포함이 되고 긴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로 이렇게 살펴본다 그러면은 그 민주적 다양성이 지켜져 왔느냐? 충분히 지켜져 왔는 것이고요. 지금 지난 대선에서 이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이 민주적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위험수위 왔다라는 부분들도 시그널이 분명히 작동한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정치적 실익이라든가 어떤 통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보를 이야기하고 신냉전 공산 체제를 이야기하고 이런 국가 전복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시그널을 실천하려는 그런 의도다. 그런 어떤 시그널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더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계속 자기 주장만 하면은 지금 이제 민주주의 다양성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것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고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면 공산주의 전체 세력입니까? 근데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누구죠?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네. 저희가 경축사에 대해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어제 광복절 경축식 직후에 윤 대통령에 붙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의 밑바탕에는 이 부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제1의 멘토로 아버지를 꼽을 만큼 좀 각별한 부자지간이었다라고 하죠. 네, 아무래도 뭐 아들은 아버지 등 뒤를 보고 자란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좀 전에 우리 배정훈 교수 이 질문했는데 그 대답을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자 그러면은 뭐 반국가 세력이 딴 게 있겠습니까? 반국가 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끈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예. 이거는 덤덤하게 넘어갈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메시지는 어떤 정파와 어떤 세력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 자체는 가장 헌법적 기초에 의거한 기본적이고 가장 원론적인 메시지다.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물론 대통령의 부친 사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연결될 수 있는 얘기인데 밀턴 프리드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지은 책인데 이 책의 선택의 자유라는 책이죠. 이 선택의 자유라는 책이 윤석열 정부의 5년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데 필독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인생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비중 있는 얘기죠. 물론 그 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언급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1980년대 이후에 미국과 영국의 민영화 정책이라든가 감세 정책에 상당히 큰 줄기를 만들어 놨었고 또 국가가 지나치게 자유민주주의에 간섭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특정 이익 집단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명을 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의 일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철학적 개념이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 책의 원서 자체를 윤석열 돌아가신 고 부친께서 직접 윤석열 대통령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라라고 이야기했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부친은 연세대 명예교수 아니겠습니까? 통계학과 또 일본 경제학 이 등등의 전문가입니다. 최근까지도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의 원서를 번역하기까지 하는 굉장히 자기 관리에 강하시고 자기 소신에 강하신 분이라고 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더군다나 아주 엄하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접 회초리를 들 정도로 했었고 또 검사가 된 후에도 단 한 푼도 부정한 돈을 받지 마라 등등을 이야기했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등등을 이야기했는데 일화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윤석열 대통령이 성년이 된 후에 경제 용어와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화두를 많이 주고 공부를 많이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대통령을 만들려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고 또 사회에 나서 지도층으로서도 검사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 한 분야에만 아는 것보다 범위를 잡고 사회를 이해하는 어떤 폭넓은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부분의 부친의 또 각별한 그런 배려와 교육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첨언을 하면요, 아버지께서 제1의 인생 멘토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부친께서 일본 문부성 초청 1호 국비 장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본에 대해서 친일적인 사고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인생의 책으로 꼽은 것이 이제 부친께서 선물했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이것과 관련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자유와 평등이 좀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강자의 자유만 얘기하다 보면은요. 이게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요. 국정 운영을 멋대로만 하는 그런 자유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광복절인 어제 관심을 끌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취재진이 어제 생가를 방문하게 된 배경을 물어봤더니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49주기이기 때문에 방문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아무래도 총선이 8개월 남긴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다. 이것을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4개월 만에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 나섰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본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지다 그러면은 내년에 총선을 임박해서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그런 전직 의원들이라든가 등등의 그분들은 정치적 재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 자체는 내년 총선에 대비한 측근들의 총선 출마 또 세력 규합을 위한 행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다른 쪽에서 입장에 본다 그러면은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TK 쪽에 기반을 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TK에 대한 공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다 충청 출신이긴 합니다만 정치적 기반이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가장 높은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TK 지역인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분할 수 있는 또는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총선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 임박해서 우리가 짐작하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보를 이미 미리 이 총선적 행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와서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한테도 좋지 않고 또 당 지도부,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총선 전략에서도 네.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석을 해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또 전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 두 가지가 핵심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지와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사법처벌 받아가지고 옥중 승합이 됐는데 지금까지 자신은 억울하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재기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다 사저를 튼 것도 결국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나들이를 뭐 자제를 하지만 계속하고 있는 것도 결국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한 포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정을 보면은 전국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대결주의적인 국정 운영 때문에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강성 보수 세력이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과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 정치권 내부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모두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민주당의 경우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놨던 마지막 혁신안, 특히나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투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두고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미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친명 비명계가 계속 격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김은경 혁신위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고 실망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친명 비명 계파 간의 갈등이 높아지면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 대의원제 축소 문제를 양보하면서 공천혁신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겠고요. 지금 당 일각에서 나오는 연기론이 있습니다. 일단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좀 더 나중에 전당대회 임박해서 이 대의원제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라는 건 하나 하고요. 예. 총선 공천 혁신안과 관련해서도 총선 준비 당내 관련 기구에서 하자라는 이제 그런 연기안이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해법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혁신안 통과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첫 번째 그 격돌은 뭐 그냥 격돌로 끝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며칠 있으면은 아마 28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1박 2일 워크숍이 있죠. 이 워크숍이 있으면은 그때도 갑론을박이 아마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놓은 폭탄을 김은경 전 위원장이 던져놓고 간 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폭탄을 왜 만들고 왜 던져놓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비약적인 비유 같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당이 어떤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정치적 지분은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로밖에는 사실 잘 읽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의원제 폐지 자체가 지금 뜬금없이 이렇게 혁신적 아젠다로 대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차기 전당대회 즉 대의원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가능한 시기는 내년 8월 즉 총선이 끝난 후에도 충분한데 지금이 와서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총선에 임박해서 여러 가지 공천 누이라든가 했을 때 대의원제를 폐지함으로써 권리당원의 파워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소위 이야기하는 팬덤 현상, 이런 팬덤 현상을 더욱더 진짜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친명계는 여기에 힘이 좀 더 실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에서야 이 대의원제를 굳이 들고 나와서 여기에 계획이다, 계획이 아니다, 이런 논쟁을 벼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 결단이 없는 이상은 갈등의 내용 현상으로 계속 뜨거운 감자 또 폭탄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좀 더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은 이미 이제 정서적 분당 상태에서 심지어 현실적인 분당 상태로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숨은 뜻이 크게 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고, 이거 왜냐하면은요, 이걸 다시 접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치 본질 자체의 특성이 이 부분을 문제를 아젠다를 내놓고 접어들게 되면은 패배적 어떤 감정에 많이 휩싸야 되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래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대의원제 폐지가 김영근 혁신위원장이 던져놓았긴 했습니다만은 누구나 알다시피 이거는 친명계의 원회부터 시작해서 군부를 떼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들인다면은 결국 친명계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풀지 않는 숙제다, 풀리기 힘든 숙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판사의 과거 SNS 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법관에 임용된 이후에도 정치적인 글을 SNS에 올렸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배종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법관의 판결과요, 또 그리고 법관의 개인의 이 사생활 문제, 이게 과연 함께 물어야 될 문제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법관이 SNS 활동에 나섰다는 그 글이요, 과연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가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나오지 않아요. 그 심지어는 뭐 고등학교 때 글까지 문제 제기해가지고 이 법관의 판결을 부정하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 징역 대법원 확정 파기가 3개월 만에 특별사면 해가지고 지금 법치주의 파괴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집권당에서 특정 판사의 판결을 부정하는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사법부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 참 대한민국이 큰일이죠. 체제를 정립시키고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부분들이 엄중하게 써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헌법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몇 년 사이 이 사법적 정의 자체가 정치적 오염으로 상당히 많이 흔들리게 돼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SNS 상이고 이 판결을 한 판사가 정치적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엄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형태의 사고를 해야 되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이 판사고 법관의 위치, 사법을 다루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법에 대한 정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도 사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은 참 예민한 부분이라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공적인 인물이죠. 대단한 공적 인물. 그 대단한 공적 인물을 대단한 또 공적 인물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지 몰라도 이 법률적 용어로 일종의 그 위법성의 조각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공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실제적 악의가 있었느냐라는 부분들도 법리적으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 그러면은 공익적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얘기는 국민들이 또 알 필요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것은 그다지 그 사회가 문제시 되는 그런 현상은 아니다. 그런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